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한국 밖에서 보여주는 한국이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미 보도가 됐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가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점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해외 언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딸을 데리고 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너무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대한 보도 매체가 언론 매체 가운데서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가 가장 간략하고 분명하게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시각을 전한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아주 그 주변은 컴컴했고요. 둘째 딸로 알려져 있죠. 이 딸은 2013년도에 미국에 데니스 로드맨이 갔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베이비였는데 딸아이를 안아보라고도 했다. 그래서 지금 한 12살에서 13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날짜도 있으니까요, 생일이. 그러면 2010년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둘째 딸, 셋째도 아니고 이제 둘째 딸을 왜 데리고 손을 잡고 가고, 저는 빨간 슈즈가 눈에 띄던데요. 그냥 하얀 그 점퍼도 예사 옷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해서 아빠와 굉장히 다정한 모습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와이프와 딸과 함께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름은 주애로 알려져 있고요. 데니스 로드맨에 따르면 이게 승계를 보여준다. 권력 서열 승계. 이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아팠을 때 그 당시에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김정은을 지목하고 세계가 아니라 북한에 알린 것, 그리고 다음 해에 김정일 위원장이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스타일로 볼 때 아들이 아니고 딸이잖아요. 이 승계에 전혀 뭐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존 델루리 교수의 경우는 분명히 승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위터 같은 데에요, 미국의 그 딸을 직장에 데리고 가는 날,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해서 Take your daughters to work day 해서 아들보다는 딸이 직장에서 남녀 평등 같은 것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서 딸을 데리고 가는 날, 이렇게 뭐 농담 삼아 하는데 동물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다라고 보는 거죠. 38살 김정은 위원장 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 가지 일이 뭐 의심스러운 일, 무슨 일 같은 것들이 있었고, 시스터 김여정이 있지만 김여정은 분명히 여자라는 문제로 벽에 부딪힐 거다. 나이는 많지만 뭐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여동생이지만, 그래서 자신의 자녀 12살이나 13살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 있는데 딸?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아들보다 딸을 데리고 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딸이 승계할 수도 있겠죠. 그때쯤이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데 있어서 나는 탄도미사일, 이런 군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좀 보드라운 가장이다. 보통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딸을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다른 전문가가 탁 나와서 아니지,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도 핵위협에 대해선 핵으로 대응한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닐 것 같다. 부드러운 의도로 딸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정면에는 정면으로 대결하고 핵에는 핵으로 대결하고 나는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면서 미 제국주의 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두 번째는 뉴욕타임스가 이제 좀 강조를 한 건데, 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김정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세대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더 다세대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안킷 판다라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그 띵크탱크의 전문가, 북한 문제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팀슨 센터의 마이클 매든, 이분도 역시 북한 문제 전문가인데 이 그 안킷 판다 씨의 계산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적인 것, 다세대인 것, 결국은 뭐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수학이나 물리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건 그 가정의 레가시가 됐다. 김정은을 넘어서 이젠 그 딸, 이 사진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니타운, 역시 스팀슨 센터의 북한 문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할아버지에서 김정은의 아버지에서 김정은까지 왔는데 지금은 김정은의 그 자녀까지도 그들의 레가시가 되는 것. 그만큼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둘째 딸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데리고 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테스트였잖아요. 북한에 이제 노동신문에 사진들이 쭉 실려 있는데 이름은 노동신문에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데니스 로드만이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주애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정은은 2010년도에 등장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이제 전문가들의 보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저로서는 혹시 이건 정말 그냥 상상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하고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너무너무 예쁜 딸 주애가 아빠 나 그거 보고 싶어요 하면은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으나 딸이 왜 안 돼요 아빠 하고 물론 그 딸이 무조건 어리광만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인상으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빠 저 정말 보고 싶어요. 12살, 13살 됐으면은 어떠한 그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이런 김정은의 딸 정도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 저 보고 싶어요. Why not? 시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아빠가 너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 주애가 보고 싶다는데 아빠가 못 데리고 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밖에서 무슨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의 여기에 띵크탱크 저기에 띵크탱크의 전문가들이 이렇다 얘기를 할지언정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쏘아 올린 그 미사일을 보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것은 대강 짐작할 수 있겠으나 그 가족사에 대해서까지도 왜 주애를 데리고 갔을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다. 그만큼 북한은 아직도 모르는 나라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자꾸만 그 돈도 없을 텐데 돈 많이 들여서 미사일 테스트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어떠한 제재가 있을 때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열심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그냥 어깨 으쓱하는 이런 태도로 하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북한은 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해야지 될 일.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는 정도의 이번에 발사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문가들은 어떠한 그 속도라든가 열과 마찰에 견디는가 하는 것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의 성능 자체보다도 둘째 딸 주애가 그 자리에 간 것이 훨씬 큰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방송의 운영비를 기금을
서울시 의회가 2024년부터 중단하겠다 한 데에 대한 가디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가 한국에서 얼만큼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Maybe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TBS에서는 보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TBS에서 보도했다면 어느 내용까지 어느 길이로 보도를 했을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디언이 판단을 해서 잣대로 이렇게 왜 기금을 중단하게 됐는데 TBS에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말로 편파 방송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디언이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디언은 보도를 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행정부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갈 때 MBC의 그 기자를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하게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자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이 아닌데 기본을 해치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디언은 이러한 때에 그 서울시 의회가 관리를 하니까 TBS에 대해서는 오랜 불만과 어떤 편향적인 보도에 대한 그런 것으로 지금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TBS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제가 비교적 거의 대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BC죠? TBC인가요? TBS인가요? 아무튼 교통방송 TBS인 것 같으네요. 기금을 중단하는 이 기사는 많은 해외의 보도를 보면은 한국계 기자들도 많거든요. 이 기자는 이름으로만 보면 한국계 기자는 아니고요.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때에 방송사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2024년부터 내년에 조금 하고 2024년부터 거의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그 교통방송에서는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쉽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그랬으니까 그럼 운영도 독립적으로 하시라. 더 이상 서울시에서 왜 재단 자체는 독립이라서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고 돈은 다 받아가느냐. 운영자금의 70%를 서울시에서 대서 올해에 320억 원 한국 돈으로 계산을 했네요. 가디언 방송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320억 원이 2024년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시위도 강하죠. 특히 교통방송의 노조에서 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과정이 이렇게 됐는가 시의원의 분포도 숫자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서울시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이 많은 그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한 방송인이 교통방송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결국은 기금을 받지 못하게 통과를 시켰다는 건데 두 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채널을 갖고 있는데 김어준 방송인이라고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김어준 방송인 하면은 가디언에서 김어준 씨를 인터뷰를 했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기사도 짧게 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 가디언에서는 왜 김어준 씨를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다른 몇몇 사람들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김어준이라는 방송인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보수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는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았고 한국이 주로 이제 보수 언론이 많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가 이끌고 있는 뉴스공장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많은 논쟁적인 김어준 씨의 좌파의 시각에 맞는 편향 방송을 한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방송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그동안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은 초대 손님에게 지금 집권당을 비판을 하도록 플랫폼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깔아주고 또 그 자신은 음모론을 펼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TBS의
이 김어준 씨의 객관성이 없는 그런 방송 진행으로 방송 뭐 위반이 있잖아요. 룰을 위반했기 때문에 TBS가 여러 차례 벌금도 물었고 프로그램 뉴스공장 자체는 다른 법적 문제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TBS 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디언이 김어준 씨를 인터뷰를 안 했다니까요. 밀리 유 씨, TBS의 직원이고 전국 언론노조의 회원인데 이건 언론 자유를 공격하는 거다. 우리는 강하게 행동하겠다. 그리고 유선영 씨, TBS의 이사이랍니다. 만약에 이제 2024년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시행 중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그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없도록 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김어준 씨와 뉴스공장에 대한 시각을 한국의 분위기를 얘기를 했고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를 뺀 채 김어준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면 김어준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가디언이 왜 전화 한 통이면 됐을 텐데 김어준 씨를 인터뷰하지 않았을까? 뭐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정부로 갑니다.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가 현재 언론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MBC 말씀드렸고요. MBC에 대해서는 국가 이익에 따라서 지난번에 유엔에 왔었을 때 한 마이크, 바이든이든 난리문이든 뭐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국가 이익이 걸렸는데 편향된 커버리지를 한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저널리스트, 외신기자협회도 비난을 하면서 외신기자협회도 성명해서 왜곡된 것으로 생각되는 보도에 대해서 그런 보도 때문에 한 매체를 어떤 제한을 하는 것은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이제 외신기자협회에서 낸 성명이라고도 씁니다. 그리고 MBC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고요. 국제저널리스트협회도 정당을 초월해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대한 아주 도전이다라고 밝힌 것. 또 그리고 다시 한 마이크 스토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만화 경연대회에서의 그 문제 열차 김건희 씨도 나오고 윤석열 씨도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엄청나게 이슈였습니다. 해외에서도 다 보도합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을 딱 집어서 보도를 했고 대부분의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매체는 한국과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 개 되잖아요. 양해각서 같은 거 쓴 것,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 회사 이름이 뭐죠? 현대 로템이죠. 이런 데는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해서, 열차에 대해서, 거기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다 갔으니까요. 다 가서 딱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앉아 있고 옆에 쭉 그 제일 가까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고 쭉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도하는데 저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70억 달러를 한국의 석유 공장에 투자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오일 오일 생산업체가 사우디 아람코잖아요. 사우디 아람코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300억 달러 계약 체결의 일부가 70억 달러가 그렇게 한국에 석유 공정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 한국 캡코하고 그 밖에 한 4개 정도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해각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소에 굉장히 많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여러 가지 판타스틱한 그런 스토리, 사막에 얼마였죠? 길이가 170km가 되는 오염 없는, 탄소 없는 도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 오염 없는 도시. MBS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은 이제 총리가 된 그런 왕세자가 꿈꾸는 도시.
두바이의 말하자면 사우디 버전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만 팔아서 계속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만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사막이긴 하지만 오염도 하나도 없는 그런 뭐 높이도 엄청나게 높은 데다가 짓는다고 하잖아요. 5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의 미래형 사막 도시 네옴이라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그야말로 메가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양해각서를 많이 쓰면서 현대중공업은 뭐 기간 산업 하는데 어느 회사는 어떻게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자말 카쇼기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를 MBS가 살해를 했다.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씻어내버리고 싶고 예멘 뭐 전쟁에 개입한 이런 좀 악당과 같은 이미지를 씻고 미래형의 뭐 누구나 다 꿈꾸는 가보고 싶은 이런 것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38살의 MBS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전도 뭐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방위산업 또 무슨 뭐 기간산업 뭐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우주산업도 한국과 지금 그 협력을 하겠다 하는 거고 왜냐면은 언제까지 그 고유가 시대가 있고 저유가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고유가 시대죠. 당연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바이를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왜 두바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원유를 포함해서 에너지, 천연자원 93% 그런 에너지 쪽에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일의 경우는 60%를 중동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맺어놓고 더군다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미국은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말 카쇼기라는 사람을 모하메드 빈 살멘이 아주 정말 처참하게 터키의 이스탄불 대사관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떼러 갔는데 처참하게 납치, 고문,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최고의 수반은 정치적인 수반은 왕이죠. 왕 이퀄 총리인데 그것을 왕이 아들에게 9월 달에 총리로 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자말 카쇼기 살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기각하도록 면책특권을 줬잖아요. 지금 미국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도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살해 면허를 줘버렸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였으니까 더더욱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국제정세, 오일머니, 러시아, 중국과의 사우디와의 가까워지는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도 관계 개선을 해야지 되겠다 해서 그 같은 결정을 내렸고 그러나 아직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엄청난 이런 사업을 하기는 그런 힘들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틈타서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한국 국민은 자말 카쇼기를 살해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아마 미국이 이 같은 수십 개의 양해각서를 사우디아라비아와 받았다면 미치지 않았어? 라고 할 겁니다. Maybe 바이든 대통령도 또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것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되기만 해라. 이걸 지금 해외에서도 그게 꿈이지 사실은 잘 안 될 수가 있어. 뭐 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무리 왕세자가 부자지만 전부 자기 돈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따내려면 이쪽에서도 돈이 있어야지 같이 투자도 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가능할 수가 있다. 뭐 꿈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미래형이라고는 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50%보다 조금 더 많이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할까요?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되기만 해라 하는 것이 강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한국의 지금 여러 가지 입장으로선 미국에서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제가 한국말을 하고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 뉴스를 다 보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다른 감정. 이건 뭐 어디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뉴욕타임즈에서
이태원 사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전했는데, 아니 미국에서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전하면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최상훈 특파원이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아래다 설명까지 썼어요. 기사 시작되기 전에 30년 이상을 한국에서 인재에 관해서 취재를 커버를 했었던 기자다라고 썼는데, 이태원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나 꼼꼼하게 안전우선으로 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할로윈 군중이 오래 많을 것을 예상을 했고, 그러면 왜 재난을 막지 못했는가? 몇 년 동안 관계자들은 이태원의 할로윈 주말에 대해서 그 인파, 압살 경고를 해왔었고, 공식 문서와 이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특파원이 의회의 증언과 여러 가지,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결과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쳤습니다. 크게는 그 전에 미팅도 했잖아요. 무질서도 예상을 했고, 몇 시간 동안 절박한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사건 그 직후까지 신고도 많이 있었고, 개입하셔야지 됩니다 하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자료와 또 국회에서 증언한 그런 모든 것, 목격자, 조사관 등등 안전에 대한 접근이나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한국은 테크놀로지에 앞서가고 경제도 앞서가고 문화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재는 계속 이어진다. 백화점이 붕괴하고 세월호 8년 됐고 화재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백화점이 붕괴된 그 자리에 지어진 그런 콘도인가요?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 전화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 나서 1시간 반이 지나도 거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다른 부딪힘도 있었고 해도 불과 경관이 많지 않았다는 것. 비상사태에 대해서 코디네이션도 부족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퍼바이저, 아주 큰 제일 높은 관계자가 11시까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그 대통령도 거의 11시쯤 안 것이고 행정무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라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지적을 합니다. 조기 징후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 조기 징후를 무시한 것에는 해밀턴 호텔이 제대로 허가받지 않고 공사하고 하는 것으로 길이 좁아졌고 치명적으로 인파가 몰렸고, 그런데도 용산시에서 벌금 부과 같은 것은 했지만 철거 조치는 없고, 이런 얘기. 경고도 늦었고, 그리고 탑 레벨에서 실수가 많이 있었고, 대통령이 11시 1분에 보고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한 얘기는 4시간 동안 왜 바람만 보고만 있었냐, 이런 얘기였었고요. 아무튼 거의 자정이 돼서 이태원에 가지 말아라는 전반적인 국민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 뉴욕타임스 최상훈 특파원이 그 서울지국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만큼 우뚝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인명에 대한 그러한 대비와 준비와 이걸 막지 못하는 국가는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니까는요. 여기는 저의 의견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G20 정상회담, 그 인도네시아 발리죠. 여기서의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오드리 헵번과 같은 시선이네, 또 무슨 누구죠? 제클린과 같은 옷을 입었네. 이런데 저는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일정을 무시하고 뭐를 했다, 그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어떨지 모르는데, 아니 시선이 오드리 헵번 시선이면 어떻고, 옷이 제클린 케네디의 옷이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출이면은 조명도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연출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영부인들이,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사소한 것에 목매어 집착한다. 그냥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보도를 하면 될 것을 다른 뉴스가 다 가려져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 뭐 미국, 중국, 인도와의 그 변해가는 그런 그 관계, 그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무조건 우리는 중립을 유지해야지 된다고 하는 타이밍이 이미 지난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되는데, 아니, 제가 한 가지를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것. 이것을 보고 인도네시아를 과연 여러분들은 선진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보도, 사진을 보시고요. 인도네시아 퍼스트 레이디와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만화가가 트위터에 마치,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볼 땐 김건희 여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아하고. 50대인데도 뭐 어떤 곳에서는 뭐 20대 피부네. 그것이 또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부자연스럽지? 얼굴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네. 나이와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플라스틱 서저리라든가 보톡스라든가 이런 것은 좀 거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 아무 눈쌍꺼풀 없어도 눈쌍꺼풀 없고, 어떤 때 가끔 유튜브에 보면 보톡스를 너무 맞았네요. 저는 보톡스에 비읍자 같은 것도 맞아본 적 없고요. 화장품도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싼 것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에서는 사람들마다 또 다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딱 자신들의 퍼스트 레이디, 전통 의상을 입은 퍼스트 레이디와 이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어떤 유명한 만화 아티스트가, 이름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죠. 이모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 B라는 게 그 인도네시아 말로 이모도 뜻하지만 종을 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마치 김건희 여사의 종처럼 가서 뭐 차나 끓여와, 빨리 당장,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엄청 몰매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의 그 가족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내리기 전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인도네시아의 경향을 나는 풍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대통령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오드리 헵번의 뭐 시선을, 흉내를 냈건, 아니면 무슨 누구의 옷을 입었건,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 제가 평소에 나는 저 사람처럼 방송하고 싶다 하면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뭐 닮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닮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자잘한 것에 집착해서 큰 것을 잃지 말자. 이것은 욕먹어도 좋고, 제가 한국 밖에서 본 그 한국에게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한 자녀와 손녀 뭐 이런 그 가족사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 드레스가 미워, 이뻐, 누구를 흉내냈어 라고 미국 언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손녀가 무슨 그 할아버지의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건 하지만, 만들면 만드는 거잖아요. 손녀가 어느 날 할아버지 무슨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권리를 강화해주는 뭐를 해주시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건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